안녕하세요. 수박겉잡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으로 넘어갑니다. 제4권의 이름은 멜포메네. 그리스 신화에서 비극을 관장하는 무사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암시하듯 제4권은 하나의 거대한 비극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흑해, 북한의 광활한 초원을 지배하던 민족 스키티아인들을 정벌하러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그 원정 이야기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정의 배경이 되는 스키티아라는 민족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충분히 보여주려 합니다. 그들의 기원 신화, 그들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그들이 본토로 귀환하면서 치른 내전까지.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부분, 제4권의 1장에서 20장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오늘 영상은 6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 서사개요. 다리우스 1세의 원정 동기와 스키티아의 귀환 서사를 살펴봅니다. 둘째, 기원 신화. 스키티아인들이 스스로 전하는 타르기타우스 전승과 흑해, 연안 헬라스인들이 전하는 헤라클레스 신화 두 가지 판본을 비교합니다. 셋째, 구조 및 분석. 신화학자 조르주 디메질의 3기능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여 신화의 구조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넷째, 정체성 전쟁. 노예 자식 세대와의 내전 서사와 말채찍의 심리전을 살펴봅니다. 다섯째, 제국의 타자. 스키티아가 페르시아 원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합니다. 여섯째, 고고학 연구. 투눅 1호 발굴을 비롯한 현대 연구 성과와 헤로도토스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다룹니다. 파트 1. 서사개요. 다리우스 1세의 원정 동기와 스키티아의 귀환. 다리우스 1세는 바빌론을 함락시킨 직후 새로운 정복 대상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표적으로 삼은 것은 흑해 북한 폰토스 스텝의 유목민족 스키티아인들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원정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징벌적 복수. 과거 스키티아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킴메르인을 축출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아시아 깊숙이 침입한 바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이 역사적 침략에 대한 징벌을 원정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역사적 굴욕. 스키티아인들은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시아의 패권국이던 메디아 제국의 군대를 들판에서 무너뜨리고 무려 28년 동안 상아시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인 메디아가 당했던 이 역사적 굴욕을 서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팽창주의. 바빌론 함락 이후 제국의 새로운 정복 대상이 필요했던 다리우스의 팽창 야심이 원정의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키티아인들의 무대를 먼저 알아봅시다. 그들의 본거지는 폰토스 스텝 흑해, 북한의 광활한 초원지대로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남부 러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마사게타이족의 영역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다뉴브강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초원지대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현재의 크림 반도 산악지대인 타우리스 산맥과 현재의 아조프 해인 마이오티스 호수는 이후 노예 자식 세대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지리적 경계선이 됩니다. 스키티아인들은 고정된 성벽도 도시도 없이 바퀴 달린 마차 위에서 생활하며 광활한 초원을 떠돌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 기동성 자체가 훗날 다리우스의 원정군을 농락하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본토 귀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스키티아인들이 어떻게 상아시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스키티아인들은 원래 흑해 북한에서 킴메르인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마사게타이족에게 압박을 받은 스키티아인들이 서쪽으로 밀려오면서 킴메르인을 그들의 영토에서 몰아냈습니다. 쫓겨난 킴메르인은 소아시아로 도망쳤고 스키티아인들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며 아시아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키티아군은 당시 고대 세계의 강자였던 메디아 제국과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후 28년 동안 스키티아인들은 상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며 메디아, 우라르투 등 고대 서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8년의 지배는 본토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전사들이 아시아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동안 폰토스 스텝에 남겨진 스키티아 여성들과 노예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스키티아의 노예 관습은 충격적입니다.
스키티아인들은 말젖인 히파케를 가공하기 위해 포로로 잡은 노예들의 눈을 모두 멀게 하는 잔혹한 관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젖 채취 방식도 기이했습니다. 뼈로 만든 피리 모양의 관을 앞말의 생식기에 꽂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혈관을 팽창시켜 젖을 짜낸 뒤 맹인 노예들을 나무통 주변에 배치하여 젖을 휘젓게 했습니다. 위로 떠오르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걷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맹인 노예 관습이 서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의 시력을 박탈하는 행위는 스키티아 사회에서 노예가 철저하게 물화되었음을 웅변합니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죽음을 강요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눈먼 노예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로지 맹목적인 노동기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죽음을 강요당한 존재들과 스키티아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전혀 다른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28년 만에 상아시아 지배를 마치고 귀환하는 스키티아 본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스키티아 여성들과 맹인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혼혈 세대는 어머니의 혈통인 자유인 스키티아 여성의 피를 절반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건장했고 맹인도 아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비천한 노예라는 자신들의 출생 비밀을 깨달은 이들은 과거의 예속 상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당당한 스키티아의 새 주인이자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결연했습니다. 타우리스 산맥에서 시작하여 마이오티스 호수의 가장 넓은 지점에 이르는 거대한 방어용 참호를 국토를 가로질러 굴착했습니다. 이 참호는 단순한 군사적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옛 주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신들만의 공간과 새로운 국가를 구획하려는 주권적이고 정체성 형성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스키티아 본군이 참호를 넘으려 할 때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8년간의 제국 전쟁에서 단련된 노련한 스키티아 전사들이 이 새로운 세대를 상대로 전혀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였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타파한 것은 무력의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한 스키티아 귀족이 동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노예들과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 이는 전투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우리가 지배할 노예의 수를 줄이는 자해의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한 저들은 자신들이 우리와 동등한 신분이며 동등한 전사라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니 활과 창을 버리고 가축과 노예를 다루는 말채찍을 들고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자. 이 전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채찍은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가축을 길들이고 노예를 체벌하는 규율과 억압의 도구입니다. 전장에서 창과 활을 맞대는 순간 양측은 동등한 전사가 됩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 순간 출신 성부는 소거됩니다. 노예의 자식들은 무기를 맞대며 자신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진짜 스키티아인이라는 정체성에 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달랐습니다. 채찍은 너희는 동등한 전사가 아니라 태생부터 우리의 소유물이자 가축과 같은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각적, 심리적으로 각인시키는 기호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키티아 본군이 무기 대신 채찍을 높이 쳐들고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노예의 자식들은 심리적 공황에 빠졌습니다. 전사의 길을 포기하고 무기를 버린 채 패주해버렸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일화를 통해 정체성이라는 것이 혈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인지와 위계적 기호를 통해 정체성은 얼마든지 조작되고 억압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파트 2. 스키티아 기원 신화. 타르기타우스와 헤라클레스의 전승. 귀환 서사를 마무리한 헤로도토스는 이제 스키티아인들의 민족적 연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기원 신화를 나란히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스키티아인 스스로가 전하는 고유 신화이고 두 번째는 흑해, 연안에 거주하는 헬라스인들이 전하는 헬레니즘화된 판본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본. 스키티아인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키티아인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중 가장 젊은 민족이라고 자처합니다. 스키티아 지역이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한 무인지경이었을 때 최초의 인간인 타르기타우스가 태어났습니다.
헤로도토스 본인은 이 혈통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표출하지만 스키티아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타르기타우스의 아버지는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보리스테네스 강의 딸이었습니다. 신과 강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 이 계보 자체가 이미 스키티아 민족의 기원을 신성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리우스 1세의 침공 시기까지의 역사를 스키티아인들은 정확히 100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고대 문명들이 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2000년은 갓난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 가장 젊은 민족이 가진 아이러니한 역설을 이 서사 전체에 걸쳐 치밀하게 활용합니다. 타르기타우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디리폭사이스, 둘째 아르폭사이스, 그리고 막내 콜락사이스. 삼형제가 스키티아를 다스리던 어느 날 하늘에서 4개의 황금 기물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쟁기, 멍에, 전투도끼, 그리고 술잔. 이 4가지 기물입니다. 마청 리폭사이스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황금이 갑자기 불꽃을 뿜으며 타올랐습니다. 그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르폭사이스가 시도했지만 역시 불길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콜락사이스가 다가갔습니다. 신비롭게도 불길이 즉시 사그라들었고 그는 황금 기물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두 형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막내에게 전체 스키티아의 왕권을 양보했습니다. 이 세 형제로부터 스키티아의 주요 부족들이 파생됩니다. 마디로부터는 아우카타이족이, 둘째로부터는 카티아로이와 트라스피안족이, 왕권을 차지한 막내로부터는 왕족 스키티아인으로 불리는 파랄라타이족이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키티아인들은 이 황금 기물들을 신성하게 여겨 왕의 철저한 보호 아래 매년 대대적인 희생 제의를 바쳤습니다. 4개의 황금 기물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키티아 사회의 3가지 핵심 기능과 연결됩니다. 쟁기와 멍에는 농경과 목축, 즉 경제적 생산의 상징입니다. 제3기능에 해당합니다. 전투도끼는 군사력과 무력, 전사 계급의 상징입니다. 제2기능에 해당합니다. 술잔은 주권과 종교적 제의, 사제 계급의 상징입니다. 제1기능에 해당합니다. 이 3기능 구조는 단순히 기물의 분류가 아닙니다. 스키티아 사회 전체의 계급 구조와 세계관이 이 4개의 기물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화가 왜 중요한지 파트 3에서 조르주 디메질의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기물 신화에서 파생된 스키티아 주요 부족의 분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청 리폭사이스로부터는 아우카타이족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는 생산자 계급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아르폭사이스로부터는 카티아로이와 트라스피안족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사제 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막내 콜락사이스로부터는 파랄라타이족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왕족 스키티아인으로서 다른 모든 부족 위에서 지배권을 행사한 최상위 계급입니다. 세 형제의 이름에 공통으로 포함된 -XAIS라는 전미사는 고대 이란어의 즉 지배자, 왕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화의 모든 인물이 지배자의 어원을 이름 속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신화가 왕권과 지배 계층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설계된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판본. 흑해 연안 헬라스인들이 전하는 기원 신화입니다. 이 판본에서는 그리스 최대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게리온의 소떼를 몰고 가던 중 눈보라를 만나 힐라이아라는 숲속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반신은 여성이지만 하반신은 뱀인 기이한 존재, 그리스 신화의 에키드나와 유사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뱀 여인은 헤라클레스의 잃어버린 말들을 찾아주는 대가로 그와 동침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스키티아를 떠나기 전 뱀 여인에게 자신의 활과 술잔이 달린 허리띠를 남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세 아들이 장성했을 때 자신의 활의 시위를 당기고 허리띠를 올바르게 매는 자만이 이 땅에 남아 지배자가 될 것이며 실패한 자들은 추방하라고. 세월이 흘러 세 아들들 아가티르소스, 겔로노스, 그리고 막내 스키테스가 성장하여 시험에 임했습니다. 두 형은 활 시위를 당기는데 실패하여 추방당했습니다. 오직 막내 스키테스만이 아버지의 활을 당기는 데 성공하여 스키티아 영토에 남아 모든 스키티아 왕들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두 판본에서 주목할 것은 막내 승계라는 모티프가 정확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스키티아인의 신화에서도 콜락사이스가, 헬라스인의 신화에서도 스키테스가 막내로서 시험을 통과하고 왕권을 획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파트 3. 기원 신화 구조 분석. 왕권의 정당화와 3기능 이데올로기. 프랑스의 저명한 신화학자 조르주 뒤메질은 원시 인도 유럽어족의 사회가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3기능 이데올로기 혹은 3기능 가설입니다. 제1기능은 주권 및 성직입니다. 법과 종교를 관장하는 최상위 기능으로 신화에서는 술잔이 이를 상징합니다. 제2기능은 군사 및 전사입니다.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행사 권한으로 전투 도끼가 이를 상징합니다. 제3기능은 생산 및 농경입니다.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쟁기와 멍에가 이를 상징합니다. 뒤메질은 이 3기능 이데올로기가 그리스, 로마, 인도, 스칸디나비아 등 인도 유럽어족의 신화와 사회 구조 전반에 투영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티아의 황금 기물 신화는 이 가설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고전적인 텍스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3기능이 콜락사이스라는 단일한 주체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쟁기, 멍에, 전투도끼, 술잔, 즉 생산, 군사, 주권의 모든 기능을 한 명의 지배자가 획득했다는 것은 스키티아 사회가 분산된 권력이 아닌 절대 왕권이라는 하나의 권위 아래 통합되었음을 천명하는 이데올로기적 선언입니다. 황금 기물 신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들이 다가갈 때 황금이 불타오르며 접근을 거부하다가 막내 콜락사이스에게만 불길이 사그라진 그 장면입니다. 이란계 유목 민족의 정치 신학에서 이 불꽃의 시험은 파르나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파르나란 왕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신성한 광위, 즉 영적 영광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고대 이란 신화체계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황금의 불꽃에 의해 거부당한 것은 그들에게 파르나가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주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면 콜락사이스가 이 불꽃을 잠재우고 황금을 취한 사건은 스키티아의 불의 여신 타비티를 비롯한 우주적 질서로부터 직접 통치권을 인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력이나 찬탈이 아닌 신성한 선택에 의해 왕이 된 것입니다. 콜락사이스의 후손들이 매년 이 황금 기물의 철저한 경비 속에 성대한 희생 제의를 바치는 행위는 자신들의 권력의 원천인 파르나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재확인하는 국가적 통치의 핵심 의례였습니다. 황금 기물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왕권에 살아있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막내 승계라는 모티프가 신화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기동성과 목축을 중시하는 유목 사회에서는 형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가축을 받아 독립하고 나면 늙은 부모와 본가를 지키는 것이 막내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화는 이러한 현실적 관습을 신성한 위계의 문제로 격상시킵니다. 두 판본 모두에서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막내라는 모티프가 반복되는 것은 지배 권력의 기원이 물리적 나이나 평범한 상속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영적 자격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파트 4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노예 자식 세대와의 전쟁 서사는 스키티아 사회 내부에 잠재된 계급적 긴장과 정체성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노예의 시력을 박탈하는 행위는 스키티아 사회에서 노예가 철저하게 물화되었음을, 사회적 죽음을 강요당한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웅변합니다. 그러나 역설이 있습니다. 눈먼 노예들과 자유인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세대는 사회적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굴착하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피를 흘리는 순간 그들은 자유인이자 새로운 스키티아 전사로서의 정체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찍 하나가 그 정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 기호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그 기호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헤로도토스는 이 일화를 통해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파트 5. 제국의 패러다임과 스키티아 불가해한 타자의 형상화. 헤로도토스는 왜 다리우스 1세의 원정 이야기 서두에 이 긴 신화와 귀환 서사를 배치했을까요? 프랑스의 고전학자 프랑수와 아르토가 그의 명저 헤로도토스의 거울에서 통찰했듯 헤로도토스는 스키티아를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문명적 특성을 거꾸로 반사하고 왜곡하여 보여주는 거울로 활용했습니다. 두 가지 숫자가 이 서사의 핵심을 압축합니다. 1000년.
스키티아인들이 자처하는 자신들의 역사 전체입니다. 가장 젊은 민족이라는 선언.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고대 문명에 비하면 갓난아기와 같은 역사입니다. 이 젊음의 레토릭은 그들이 문명의 나태함이나 쇠퇴, 도덕적 타락을 아직 겪지 않은 강인한 원초성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야성적 에너지를 내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8년이라는 횟수는 상아시아 제국 지배의 경험입니다. 겨우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신생 유목 민족이 이미 당대 고대 세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 본 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스키티아의 잠재력이 페르시아 제국의 단순히 변방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실존적 위협임을 의미합니다. 다리우스 1세가 원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과거 스키티아의 아시아 침입에 대한 복수라는 동기는 겉으로는 제국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수사학적 명분이지만 그 이면에는 스키티아가 페르시아의 전신인 메디아를 철저하게 유린했던 두려운 세력임을 제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스키티아인들은 일정한 정착지나 도시가 없기에 제국의 정규군이 쳐들어와도 영토를 포기하고 초원 깊숙이 후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원정기 서두에 이러한 모순적인 형상, 즉 가장 젊지만 가장 파괴적인 민족이라는 형상을 섬세하게 배치한 것은 다가올 다리우스의 비참한 패배를 필연적인 것으로 암시하기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파트 6. 현대 연구 및 고고학, 투눅 1호 발굴과 사료 비판. 헤로도토스의 스키티아 관련 기록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현대의 고고학과 유전학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 산맥 인근의 투바 공화국에서 발굴된 기원전 9세기경의 고분 투눅 1호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지노 카스파리가 이끄는 고고학 발굴팀은 이 고분에서 최고의 엘리트 계급의 무덤 위에 18마리의 말과 사람의 유해가 정교하게 순장된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발굴 결과가 헤로도토스가 흑해 연안 스키티아 왕실의 장례의식, 즉 죽은 왕의 무덤 주위에 질식사시킨 말과 시종을 박제하여 창에 꽂아 세워두는 기괴한 의식을 묘사한 내용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스키티아의 핵심적인 기마 및 장례 문화가 이미 기원전 9세기 동아시아 스텝에서 완성되어 흑해까지 뻗어나갔음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스키티아인들의 동방 기원설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둘째, 헤로도토스의 기묘한 장례 의식 묘사가 단순한 창작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관습에 기반한 기록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황금 기물 신화와 삼기능 이데올로기도 고고학적으로 실증됩니다. 폰토스 스텝 지역에 산재한 거대한 왕족 쿠르간 대형 봉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솔로카, 쿨오바, 체르토물리크, 알렉산드로폴 등 거대 봉분에서 발굴된 정교한 그리스 양식의 황금 장신구, 무기, 은제 술잔, 도끼, 그리고 순장된 유골들은 신화 속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 기물이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당대 스키티아 사회를 지배하던 실제적인 사회 제도의 투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톨스타야 모길라 무덤에서 발굴된 황금 펙토랄 가슴 장식은 세 개의 층위로 나뉘어 지상의 농경과 목축, 동물들의 투쟁, 그리고 신성한 의례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매질의 삼기능 계급 구조가 스키티아 지배층의 시각 예술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 쿠르간에서 실제 전투용 철제 도끼뿐만 아니라 의뢰용 청동 및 황금 도끼가 봉분 매장 의식의 핵심 재구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일부 여성 전사의 무덤에서도 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신화 속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 도끼가 단순한 전투 무기가 아니라 지배자의 왕권과 제의적 권능을 표상하는 가장 신성한 매개체였음이 고고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료인가요? 학계의 입장은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거짓말쟁이 학교. 데틀레프 펠링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비판 시각입니다. 펠링은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정보 출처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위해 허위로 조작했으며 신화적이고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를 속이려 한 사기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사실의 확인. 그러나 고고학 기반의 옹호자들은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눅 1호의 말 순장 풍습, 그리고 스키티아인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인공 천막 안에서 환각 상태에 빠진다는 헤로도토스의 기묘한 묘사가 파지리크 고분 발굴을 통해 완벽한 사실로 드러난 것 등이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셋째, 편집의 천재성. 그러나 아스콜드 이반치크나 브루스 링컨 같은 현대 학자들은 헤로도토스를 단순한 객관적 역사가로도 거짓말쟁이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헤로도토스가 당대에 떠돌던 다양한 구전 전통의 치밀하고도 이데올로기적인 편집자였다고 평가합니다. 헤로도토스는 흑해 연안 올비아 같은 헬라스 식민 도시에서 상인들이나 두 문화 사이를 오가는 헬레니즘화된 스키티아인들로부터 구전 설화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그의 텍스트에 기록된 스키티아 신화는 순수한 유목민의 원형 이데올로기가 헬라스인들의 인식론적 틀과 상업적 문화적 윤색을 거쳐 재가공된 결과물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위대함은 스키티아인의 고유 신화와 헬라스 중심주의적 신화를 임의로 하나를 배척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나란히 배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고대 흑해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민족 집단 간의 이념적 갈등, 정체성의 투쟁, 그리고 복잡한 문화적 혼종성을 텍스트 안에 화석처럼 보존해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제4권 멜포멘의 서두 1장에서 20장까지는 단순한 서막이 아닙니다. 이 서사들은 다리우스 1세의 스키티아 원정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정교한 복선의 집합입니다. 타르기타우스 신화는 스키티아 왕권이 하늘로부터 직접 인가받은 신성한 권위임을 선언합니다. 노예 자식 세대와의 전쟁 서사는 정체성이 혈통이 아닌 사회적 기호에 의해 구성되고 해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민족이지만 28년간 제국을 지배한 스키티아라는 모순적 형상은 페르시아 제국의 둔중하고 정형화된 군사력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야성적 에너지를 체현합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는 단순한 전설의 나열을 넘어 고대 유목 사회의 위계와 정체성 투쟁, 그리고 제국에 맞서는 불가해한 힘의 원천을 보여주는 인류학적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현대 고고학은 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한 조각씩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원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수박 겉핥기 히스토리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박 겉핥기였습니다.